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로 학업설계중앙지원단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도 줌으로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 학업 진로 이 설계가 뭔지 그 개념 또 설계를 하는 네 단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4월 30일이죠. 2028 대입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이제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또 요즘 진로 학업 설계에서 이 독서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독서 기반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 드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재상과 교육의 변화 간단히 요약을 하고 2028 대입의 주요 논점들 그리고 진로 설계를 혹은 그 탐구형 학업에서 독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미래 읽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미래 학자들도 강의할 때마다 이제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라는 것은 현재가 흘러서 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를 읽는 이런 도구들, 안목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래도 역사처럼 읽고 그 관점에서 현재를 설계를 해야 된다. 교육도 그렇고 우리 대입도 그렇고 미래 맞춤형으로 또 미래에 맞는 이런 교육 또 미래에 맞는 인재 선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미래 읽기가 아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 미래나 혹은 미래 인재상을 너무 이렇게 절대화해 가지고 그것이 교육이나 이 대입에 어떤 큰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나 미래 인재상은 학습자 중심 사고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래는 목표가 아니고 그냥 현재를 설계하는 관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미래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가 갖고 있는 이 기본 가치, 즉 어떤 성장 지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개인이 갖춰야 될 어떤 역량적인 이런 요소나 이런데 좀 관심을 갖고 이걸 교육이라든지 입시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런 뜻에서 미래 인재상이나 미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죠. 역량, 설계, 탐구, 성장, 이 현대 교육의 이 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바탕에 두시고 항상 교육과 진로 진학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이제 그 인재상은 역량 기반 인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는 이 똑똑한 사람, 제주제자를 쓰는 인재죠. 이걸 추구했다면은 오늘날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 똑똑함을 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자로 한글은 같은 인재인데 한자를 제주제자를 쓰는 인재고 인재상 할 때 그 한자도 제주제자 인재상인 거죠. 이 둘 차이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똑똑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고 또 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역량이 뛰어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썼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분야를 전제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고 대학에서는 전공이고 하고 하는 이런 분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질이라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역량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사람의 요소, 인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이런 개념이 역량인 건 거죠. 그래서 능력에 그 각자의 자기 설계를 통한 이 성장이라든지 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그냥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천을 해서 상황에 맞는 성과를 내는 이런 걸 역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 역량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입시도 주로 이 성취도 이거는 시험이나 또 시험 결과로 줄 세우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게 아니고 야 이제 적합한 부분을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취도에다가 역량 요소가 들어가서 그걸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여기서 전문가가 입학사정관인 거고 그렇게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의존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의 대세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계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학교와 입시와 이 대학 교육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입시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능력과 이 역량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냥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많이 안다, 또 할 줄 안다, 똑똑하다, 잘한다 이런 뜻이라 그러면은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든다, 성장을 한다,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역량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게 역량의 핵심이고요. 중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은 분야 중심이라 그러면은 역량은 분야에다가 사람의 태도라든지 전략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걸 공부에 적용을 해보면은 능력은 어떤 지식의 어떤 풀이라든지 정답을 안다든지 그리고 그걸 암기한다든지 이런 거고 역량은 지적 내용을 탐구하고 질문하고 적용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 태도가 능력 중심 시대에는 나에게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취지였다면은 역량은 이제 나의 학업을 내가 설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자라는 이런 태도로 바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가 자연스럽게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다들 아시지만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을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바꿨죠. 그전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네 개를 세 개로 줄인 것도 있지만은 끝마디가 다 역량으로 끝나게끔 이렇게 바꾼 게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인성도 이제는 우리 시대가 인성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 역량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에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선수다라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양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손흥민 조언에서 슛을 해서 골인의 그 확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역량 요소고 또 외국어를 구사해서 주변 동료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같은 서로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역량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이러한 손흥민 선수가 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의지라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진 의지가 없으면은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역량은 이게 발휘되기가 어려운 이런 건 거죠. 옛날에 뭐 이게 초등학교 시절은 사실 환경이라든지 습관 이런 게 그 성장의 그 동력이라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 초기 청소년기로 들어오면은 이런 환경 습관 이런 게 거의 통하지를 않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이게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공부나 진로나 이게 수행해 나가기가 힘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지라는 거는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의도고 그러니까 알아야 의지가 생기더라. 뭐 그게 뭔지에 대한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은 그게 의지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걸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의도를 할 때 이 의지가 생기게 이게 이제 의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말이 그렇지 사실은 의지를 키워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네 가지를 키워주니까
자연스럽게 의지가 성장하더라. 그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진로 의식인 거죠. 우리가 진로를 강조하는 것이 뭘 하나 진로를 빨리 택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진로 의식이 있으면은 장래 뭐뭐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 또 이게 자기 결정성, 내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생각, 이게 의지를 키워주더라. 사실 고교 학점제의 과목 선택도 뭐 과목을 잘 선택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그 자체, 자기 결정성이 더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호기심이나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이런 태도도 의지를 키워주더라.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학습이라든지 뭔가 추진을 하면은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 성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의지를 키워주는, 우리가 교육자로서는 이런 네 가지가 각 학생 각각에게 이렇게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이 머리,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는 거는 그 두뇌 머리가 아니고 일종의 전미사죠. 그러니까 몸을 자질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머리라는 말을 이렇게 흔히 쓰는데요. 공부머리, 뭐 소견머리, 주변머리 그럴 때 요 세 머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하고도 일치하고, 또 우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런 핵심 역량들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학업의 우수성, 또 자기를 항상 성찰하고 내게 맞는 게 뭔지를 돌아보는 이런 진로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머리를 갖춰가는,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가 되고 또 그분이 우리 사회에 아주 좀 모범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럴 때 이 독서를 활용하니까 이 세 가지 머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냥 장래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된다 하는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28 대입은 저도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대입 캠페인 논의장에 가봤는데, 우리나라 대입 논의는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게 어긋난다 그러면은 대입 논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요 네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이 대입에 대한 서로 토론 또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뭐 이거는 뭐 약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입시 정책이라 할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학교 교육의 역량 강화, 학교 교육에 부담을 주는 이런 대입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 통합, 너무 당연하죠. 이게 이번에 이제 지역 의사 선발 특별 전형과 관련이. 그다음에 평가의 공정성, 예측성, 이 네 가지 이고요. 이번 2028 대입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는 성과보다는 성장이고, 시험보다는 연계고, 또 수치보다는 경험이고, 또 지식보다는 사고고, 서열보다는 적합성 중심. 이것이 인재상의 변화에 맞는 대입 설계의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각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들도 보니까 뭐 결국은 이 큰 논거들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지만은 큰 게 저는 두드러지는 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 비율을 크게 확대가 되었더라. 계속 조금씩 이게 수시 모집 비중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좀 이번에도 아주 크게 요 표죠. 거의 정시는 한 1,240명 정도가 줄고 수시는 한 4,300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 늘어난 걸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2,700으로 가장 많이 늘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1,500 정도. 그러니까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줄은 대신에 학생부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것은 이전부터 나타났으면 맞습니다만은 좀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시 모집에 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우리가 그 입시의 큰 원칙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이 간소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것이 이제 수능 100% 전형, 수능을 이제 정시를 수능 100%로 운영하는 이게 이제 한 큰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이 정시마저도 이 학생부 위주 전형과 서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특히 2028에 이런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서울대나 그 연세대, 고려대, 또 부산대, 의대 정도 이런 데서 정시 학생부를 반영을 했는데, 이번 발표한 걸 보니까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건국대나 뭐 경희, 서강, 서울시립,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지방의 공립대, 부산대도 의대만 하다가 이제는 부산대 전체, 경북대나 충남대, 지방 거점 공립대도 정시 학생부를 반영하는 이런 현상이 뚜렷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과 전형이 차츰 학생부 종합 전형화되는 이런 교과 전형, 이제 이게 그 석사 등급 5등급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학생을 변별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학생부 어떤 정성 평가라든지 다른 뭐 어떤 전형 요소를 넣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 하이브리드형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는 그냥 서류 평가 100으로 뽑고, 또 하나는 단계별로 해서 면접을 한 30% 혹은 40% 이 전형 요소를 넣어서 이원화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아마 대학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등급이 이제 축소된 5단계로 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학생부만 가지고 변별하기 힘드니까 면접을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의지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은 또 대학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원자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다 운영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일정 포지션은 그냥 학생부 100%로 뽑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면접으로 더 변별을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게 이원화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 두더라 그래도 그걸 학생부 100%로 뽑았던 것도 이제는 이렇게 전형 요소를 하이브리드한 섞는, 그래서 학생부 몇 퍼센트 또 면접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뽑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 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이 서울대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우선 서울대도 정시 선발 비중이 그냥 40%대였다가 30%대로 아주 푹 떨어졌고요. 1,361명 정시가 이제 1,1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제 반면에 수시 지역 균형의 학종이죠. 주요 여기서는 선발 인원이 500명대에서 700명대로 크게 늘어난, 또 수능 이 최저 학력 기준을 그 지역 균형에서 이제 전면 폐지를 한 것도,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는 수능 최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거였고요. 또 학교당 추천 인원을 그동안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리면서 이 지원자 풀을 확대한 이런 게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시 일반 전형에 그동안 이제 면접 및 구술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명칭을 아주 간소화했더라고요. 그냥 면접 이렇게 전체적인 그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 이걸 유형화를, 세 가지 유형화를 이룬 게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 수능 위주 전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모집할 때 지금까지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았는데 이걸 3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2단계 전형 요소에 지금까지는 이제 수능 80, 그 다음 학생부 20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역량평가를 40점으로 늘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을 이제 반영하는, 저는 이게 아마 이번에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게 수능 그 1단계 수능 점수를 반영할 때 이제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등급 환산 점수, 즉 등급으로 이제는 뽑는. 그래가지고 등급 1등급에는 뭐 10점을 부여하고 2등급을 받으면은 과목별로 전부 다 이제 9점을 부여하고 하는 이런 식인 거죠. 이거는 거의 서울대가 그 수능을 거의 자객고사화했다. 자객고사화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등급을 반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자객고사고, 이 1단계 3배수를 뽑는 것이 등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3배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3배수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정시에서 이 학생부, 물론 학생부도 40점 만점에 35점은 기본 점수고 5점 차이지만은 이것이 그 당락에 끼치는 영향력은 아주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역량평가도 지금은 ABC 3단계인데 이거는 6단계로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 그래서 그 영향력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일반 전형에 이 면접을 유행화했는데요. 뭐 처음에는 SN조 역량평가 면접 등 뭐 여러 가지 그 역량이라는 이런 말을 넣어서 그 이 면접에 명칭을 적용할까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좀 익숙한 그냥 간단한 면접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 같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구술고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학생이 먼저 문항을 받아가지고 밖에서 일정 시간 혼자 풀어보고 가지고 와서 한 20분에 걸쳐서 면접을 보는 이런 방식, 이거는 거의 같은 것 같고요. 근데 평가 내용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우선 이게 취지는 역량 중심 평가라는 이 취지, 그게 줄을 친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가의 방향은 이제 자신의 고유한 이런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법상으로는 열린 문항하고 이런 탐침 질문,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죠. 그 학생 맞춤형 추가 질문을 아주 그 면접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사고력, 이걸 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면접 유형은 이런 분석적 주제 토론, 심층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뭐 이걸 그냥 어찌 보면은 크게 변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기존의 이런 그 문항들을 그냥 이렇게 분류만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죠. 문항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항이 인문학, 사회과학, 그죠? 수학 A, 물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항인데, 이 문항별로 출제를 해서 학생이 이 문항을 그 지원 전공별로 택해서 구술고사를 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항별로 이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문항을 그러면은 어떤 모집 단위가 사용하는지 모집 단위별로 이 이제 그 유형을 택해서 이 문항을 보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인문대나 사이대나 뭐 사범대 인문사에게는 인문학, 사회과학 이 두 개 문항을 택하는 것이고, 또 이 두 번째 있는 심층적 문제 해결은 수학이나 이 과학 쪽에 아주 좀 깊이 있는 깊은 좀 높은 수준의 수학이나 이 과학을 그 테스트를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새로운데 좀 응용 학문 쪽에 있는 공대라든지 농생대나 약대나 첨단 융합학부 이런 데는 이제 기존의 수학이나 물리보다는 이제 좀 융합된 이런 수학, 융합된 수학이 수학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과학도 문화생지로 나누어서 모집 단위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집 단위들은 별도로 출제된 융합과학을 시험을 보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게 수학비를 보는 모집 단위가 있고 그냥 융합과학만 보는 모집 단위가 있고 또 수학시는 그냥 기존의 인문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나 미적분 투가 빠진 그런 인문수학 쪽하고 인문사회, 그다음 이 융합사회 이것을 보는 이런 대학들이 사이대 경제학부가 여기에 경영대 이런 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학문 가운데서 인문계 쪽은 융합사회하고 그 수학시를 보는 것이고 또 응용학 가는데 공대라든지 농생대, 약대나 이런 이공계 쪽은 수학비하고 융합과학을 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학부대학의 자유전공이나 학부대학이 두 군데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그 다음에 내순 산출 이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거는 뭐 지난번에 발표된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석차 9등급이 석차 5등급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이 대학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하시는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에서 뭐 들리는 이야기들은 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9등급이 5등급이 되더라 그래도 이 학종은 큰 평가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대학의 측의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 학종은 이런 등급이라든지 이런 수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노하우를 키워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랬죠. 이게 보안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런 그 자료들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특히 밑에 보안 추가 정보의 그 2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의 그런 비중이라든지 또 수행평가 이런 영역명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수행평가 영역명을 이제 대학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교과별로 그냥 간단하게 뭐 토론 발표 그죠? 또 뭐 포트폴리오 작성 이렇게만 제공할 게 아니고 그 교과별로 수행평가를 한 이 주제를 좀 밝히는 게 좀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주제라든지 이런 수행평가의 그 취지나 뭐 이런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칭에 들어가 있으면은 대학에서도 이 교과에서 수행평가는 이런 부분을 이런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공부하는 태도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이 공부하는 이 태도, 어떤 과목을 무슨 과목을 선택했냐는 것보다는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이수를 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 논의에 나오는 이 말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교과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배움이 아니고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위태롭게 된다. 항상 교과를 중심에 두되 그 교과 공부에 그냥 외우기만 풀이하기만 끝나지 말고 학생이 자기 생각을 넣는 그런 데 익숙해진 공부 태도. 생각을 넣는다는 말은 사실 이 네 가지거든요. 배운 내용을 개인화해서 자기 관점에서 탐구를 하는 개인화. 그다음 배운 내용을 여러 가지 교과라든지 우리 사회라든지 자기 자신에게 이게 적용을 하는 그걸 맥락화라고 그럽니다. 맥락화. 그다음에 그 어떤 특정 교과에서 배운 것을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교과들하고 전체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런 체계화, 그죠? 체계화고 그다음에 그런 배운 내용들을 이 공론화하는 발표를 한다는 이런 뜻이죠. 이 네 가지가 자기 생각을 넣는, 사가 넣는 이런 공부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학습을 하는 것은 사실 이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요즘 뭐 모든 길은 세특으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독서나 동아리나 이런 걸 별도로 기재를 해서 대학에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내용들을 세특에 녹아들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세특에 기재되는 내용들인 거죠. 아마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는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여기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보면서 약간 좀 이 딜레마에 우리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택 과목 우리 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고2, 고3의 선택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데 대한 그 교육 이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아직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일반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육은 대학교육, 고등교육 이전에 일반 교육으로서의 선택 과목이라는 이런 큰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전문 교육이 아닌 건 거죠. 이런 교육 이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논의가 아주 심했잖아요. 이 특목고 교육이 일반 교육인지 전문 교육인지 이제 과학고등학교나 예고고등학교 교육을 그전에는 전문 교육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일반 교육으로 정리를 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다양화 이거는 전문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의 개별화 교육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과목,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그 자체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 언론들은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는 벗어나고 고등학교 일반 교육으로서의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를 하고 선택 과목들은 학생의 관심에 따라 가지고 진로 선택에 그런 진로라든지 융합 선택의 융합이나 실생활 이런 과목들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이 과목 마인드를 좀 먼저 갖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번 그 발표 가운데 이 정책 요소로서는 이 아무래도 지역 의사 선발 특별 전형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복무형 지역 의사를 양성을 하겠다. 이 복무형이라는 것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는 그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전형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지역의사 선발 특별 전형으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각 대학들의 시행 계획상에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광역권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한번 예를 한다 그러면은 광역권 우리 그 내에 어떤 의대가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경상대, 부산대, 뭐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이런 게 부울경의 의대 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학들이 광역권도 모집하고 진로권도 모집을 하니까 그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어떤 대학교 의대에 또 어떤 진료권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지역 인재 진행과는 별도로 또 여기에서도 의대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전형은 대학마다 다 다른데요. 그냥 지역 의사로서의 그런 사회적인 책무성이나 지역 정주 의지나 이런 것들도 아마 면접에서 진하게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의대 합격 확률이 아무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지역 내에 이런 안정된 의료직 이런 커리어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 그런다면은 뭐 수도권 이런 대형 병원에 진출하기 어렵다라든지 또 인기 있는 이런 과를 선택하기 힘든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반 의대라든지 지역 연재 의대라든지 아니면 지역 의사 선발
이런 특별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경로 가운데 내가 이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은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독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헤르만 헤세의 그 책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너에게 그 행복을 안겨주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너는 삶의 시 너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우리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책을 보면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인 거죠. 나에게 숨겨져 있는 진면모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제 이 진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그 진로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는 진로 독서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해서 부르고 있죠. 책을 보면서 나의 강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또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걸 진로 독서라고 하겠고요. 이 역량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독서도 이 독서 능력으로 보지 말고 독서의 역량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독서 능력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책을 읽는 언어적인 이런 그 요소 중심이거든요.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고 감추어져가 있는 뜻과 숨은 의미를 파악을 하는 이런 걸 독서 능력이라 그러면은 독서 역량은 이런 언어적인 요소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런 요소까지도 포함시키고 독서 동기, 태도, 설계, 활용 이런 걸 함께 중요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뭐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자기 삶에 연결을 하는 이게 독서 역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 역량은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가 있다. 주제 내용, 관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직 읽기 전도 역량, 그 독서 속에 포함을 시키는 실제로 읽는 것은 2단계고 또 책을 읽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한다든지 활용을 하는 것까지도 독서 역량은 아주 그런 게 포괄적인 이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로 독서를 이 지도를 하실 때는 이런 걸 좀 유형을 나누어진 이 속에서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애들이 책을 읽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로 탐색형은 자신에게 맞는 이런 진로를 찾는 이런 독서인 거죠. 아직 진로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에게 내가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 이제 하는 것을 찾는 이게 진로 독서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가 뭐 교육자가 될 건지 의사가 될 건지 과학자가 될 건지 이런 걸 탐색을 하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뭐 미래를 여는 경이로운 직업의 역사 시리즈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나에게 맞는 직업은 이거인 것 같다. 요게 1번 진로 탐색형 이거는 세특에 기재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 내가 이제 진로가 정해졌으면은 그 진로를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그 진로의 좀 해상도를 높여가는 이런 독서가 두 번째 해당이 되어지겠죠. 나는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또 나는 교사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은 죽은 시인의 사회 또 의사가 되기로 했다 그럴 때 숨결이 바람될 때 이런 책들을 읽는 것 이런 게 진로 준비형이고요. 또 이 3번도 사실 학생들이 많이 독서를 하고 있는 우리 인류 사이의 그런 또 우리 사이의 이슈 문제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이런 독서가 저희 대학 학생들, 입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독서 일획이나 세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런 책들, 침묵의 봄, 이기적 유전자,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등등 이런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삶의 방향 탐색,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게 옳은 건지 이럴 때 근데 참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한 유행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삶의 방향을 탐색할 때는 이런 책들을 한번 참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으로 가고 싶은지, 뭐 취업 활동이나 사업 수행 쪽인지, 아니면은 교수가 되는 이런 학문의 길로 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생활 직업인으로 가고 싶은 것인지
이제 이럴 때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저희 대학 자료들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그 분야별로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 리스트, 옛날에 독서 목록을 대학에 제공해 줄 때 통계이니까 몇 년 전 이야기죠. 아마 지금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또 이 독서는 이게 진로보다는 이런 학업을 탐구형 학업을 하는데 독서를 활용하는 이런 아마 이 주로 이 독서의 그 활용 경로는 대부분은 이런 탐구형 학업 쪽이 아닐까. 이 독서는 머리로 하는 여행이라 이런 말을 써요. 독서는 머리로 하는 그게 낯선 경험을 머리로 하는. 그래서 독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이 머리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발로 하는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독서는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이 개인의 자기도성 훈련에 딱 맞는 여유롭게 그냥 자기 생각을 펼쳐갈 수 있는 그래도 뭐 남이 뭘하지 않는 이런 게 독서이고요. 또 독서는 이 지루한 것도 참고 견디는 이런 인고의 힘을 키워주는 이게 사실은 독서 힘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기초, 참고 견디는 이런 힘, 또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이 독서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독서는 그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후천적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독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정체성이 이 독서 친화적인 걸 상당히 가지고 태어난 애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이 아이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둘을 그 좀 구분을 해가지고 독서 지도를 해줘야 효과가 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은 이런 개방성이나 이런 자유로운 표현력 이런 데 뛰어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독서 친화력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심이 가는 이런 쉬운 책부터 읽으며 독서 친화력을 조금씩 키워가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애들은 이 책처럼 이 간접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이런 데 대한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근육을 먼저 키워주는 그게 이제 꼼꼼함이나 인내력이나 디테일한 관찰력 이런 데 초점을 해야 되지 막 깊이 있는 이런 콘텐츠 중심으로 책을 읽게 해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요. 또 이런 아이들은 이 용어나 이런 개념 차이 이 장악력이 아주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또 애들이 그런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또 재미있어 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책에 대한 친화력을 조금씩 키워가도록. 또 이런 아이들은 이 책 목차를 거의 보지 않고 책으로 바로 그냥 내용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 목차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체계성 또 이 독서 친화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경로이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항상 보도록 하는. 또 반대로 이 체계성이 이 내용력이 강한 이런 학생들은 이 콘텐츠를는 아주 좋아하는데 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하는데 되게 좀 조심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물으면 답을 잘하는데 소감을 물으면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연습, 실제로 말로 표현하는 이런 연습들, 또 이런 아이들은 오답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이 틀려도 괜찮다, 자유롭게 그냥 표현을 하는 이런 순발력을 중점적으로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에 독서를 활용하는 유행은 두 가지가 있죠. 제일 유행은 옛날처럼 직접 이걸 독서를 학생부에 기록해가지고 이걸 활용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은 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졌고 지금 대외 활용 유행은 이제는 제2 유행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독서를 독립된 평가 영역이 아니고 학생부의 여러 항목에 녹아서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독서 목록보다는 장치 기록이라든지 세특 기록에 의존해서 독서를 대학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를 이 독서 활동의 이 종합 플랫폼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종합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장체나 이 세터 이런 항목에 독서 경험을 의도적으로 응집력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래서 이 학생부 독서 기록을 체계화하고 이게 맥락화를 하고 개인화를 하는, 이게 잘 되어 있고, 그걸 전체적인 학생부를 쫙 읽어보면은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뒤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하고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읽은 이런 내용들 이걸 우리 사회나 개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런 적용을 아주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게 드러나도록 구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체계화라는 것은 여러 항목의 독서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산만한 책 읽기가 아니게 되는 이런 거죠. 그다음에 맥락화라는 것은 이 독서가 해당 항목의 핵심 주제하고 연관성을 지닌 이제 제2유형 방식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세특의 기록에서 포인트는 이건데 독서는 갑자기 그와 큰 관련이 없는 것들을 언급해 놓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난이 필요한 또 주요 내용, 어떤 성취 기준을 그 교과에서 그 세특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해당되는 이런 독서, 이게 기록이 돼야 되지. 그와 상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기록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인화는 이 독서 기록이 개인적 동기와 생각을 반영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나만의 연결성이 있는 이런 독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부에서는 좋은 독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취 기준, 지금 교육은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도 기록되는 것도 어떤 그 교과의 성취 기준의 그런 냄새라든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룬다 그러면은 독서도 그 성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책들을 모아 두셨다가 아이들에게도 소개도 해 주시고, 그 중에 학생이 그 성취 기준에 맞는 이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래서 통합사회 1의 성취 기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 모든 문화는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이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인간 보편 윤리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성취 기준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책들을 이런 게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이제 그것을 여기에 생각의 지도, 이 책을 읽고 이제 학생이 기록을 한, 교사가 기록을 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이게 서양 동양을 나누는데, 이런 문화 유형에서 이 전자 개인주의를 분류 중심, 후자를 이 관계 중심, 또 전자를 명사 위주. 이 학생은 좀 이게 국어 교육과라든지 이런 어느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학생인데, 이 문화 차이, 이것도 언어와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는 이 명사를 우선하는 이런 그 어법을 사용을 하고, 이 공동체주의는 동사를 우선하는 이런 말을 쓰는 이런 걸 구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개인주의에서는 커피 좀 더 할래 그럴 때 커피 더, 이렇게 커피라는 명사를 쓰고, 우리 한국 같은 이런 공동체 문화에서는 더 마실래, 이 동사를 우선적으로 쓰는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거든요. 이런 구분을 하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특성 요소하고 연결을 짓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문화 모두 보편적 삶에 기반을 둔 이런 방식임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대적 태도를 강화했다. 성취 기준하고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완덕이 다들 아시는, 이걸 읽고는 이 성장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오랜만에 만난 이 엄마가 아들에게 이게 존칭을 사용하는 이 장면이 참 뭔가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우리 같으면은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고마워요 이렇게 존칭을 쓰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가족관계에 이런 거리감을 부과시키는 이런 현상들을 다면적으로 성찰을, 이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엄마의 존칭 사용을 이런 출신국 문화, 베트남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아들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존칭을 쓰는 것인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게 이 학생의 이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존칭을 쓰는 그게 더 진한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그래서 너무 다문화 환경의 그런 갈등을 지나치게 자문화, 타문화 이런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인간 보편, 그 어떤 기저에 있는 바탕에 있는 인간 보편의 어떤 가치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이런 걸 이 학생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특의 이 독서 활동을 기재할 때 사실은 뭐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과의 이제 주요 성취 기준을 깊이 학습하는데 독서 경험을 활용한 사실을 기재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또 진로와 직접 연관된 특정 과목, 이 세특에 그렇다고 이 독서를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또 이 세특은 그 과목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이 보여주는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발표 내용이라든지 주목해 볼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를 해주는데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런 걸 더 설득력 있게 만들 때 독서를 활용하는 것이지 독서를 기재하기 위해서 세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그 진로에 딱 맞는 이런 교과목, 예를 들어서 뭐 의사직인데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진로와 연결이 될 때 나중에는 일부 과목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독서를 연결을 해서 과목의 주제하고 독서 경험하고 진로 탐색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런 세특이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번은 세특은 그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 경험에 비해 너무 길게 서술하면은 정작 과목 관련 우수한 자질을 기재하기는 어렵게 되지만 좀 비효율적인 세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번째, 이 학업 중점 진로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 키워드 한 3개, 5개 정도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이걸 세특 내용의 독서 경험을 관리하면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뭐 강의를 하고 할 때도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그 중점을 둘 핵심 키워드를 한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만들어 봐. 이 핵심 키워드는 진로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나는 어떤 진로, 그죠? 그다음에 나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뭐 공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교과, 나는 이 특히 교과를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택해도 좋고, 이런 걸 한번 한 5개 정도 이렇게 택해가지고 3개나 5개 택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학생부 전체에 자동적으로 교과 부분도 그렇고 독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전체 응집력이 쫙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독서 경험을 교과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애가 독서를 해도 물론 독서 감상문을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기재를 해줘야 맞는 것인지, 기재는 읽는 거는 학생이 하고 기재는 교사가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다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수행평가를 활용한 도 있지만은 또 발표나 토론, 수업에서 그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교사에게 질문 형태로 한 번 더 환기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필요한 전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독서 활동을 세특에 이제 설득력 있게 기재를 해줄 때 이제 어떤 그 우수성을 기재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이 중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없는 거고, 이 중에 좀 포인트를 정해 가지고
한 부분만 그냥 강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독서 방식상으로 우수성도 있을 수 있죠. 사전에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 정리를 하는, 또 자기주도적인 책 선택의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책 내용, 책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슈가 된 개념이라든지 교과 내용하고 책 내용을 연결하는데 탁월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 내용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탐구 활동 부분, 이건 아마 아이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독후 활동, 읽고 나가지고 그다음 하는 활동들, 거기에서 우수한 면, 이 학생만의 탁월함, 독특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 변화와 성장, 이게 다양한 시각을 형성했다, 깊은 탐구력이 돋보인다, 뭔가 장점이라든지 그 독서를 하고 난 이후에 우수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세특에 기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이게 이제 변신이라는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 작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문학의 국어의 어떤 성취 기준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독서와 작문, 국어에 여기도 연결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뭐 성취 기준을 찾아봐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성취 기준과의 연관성, 이걸 늘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재 내용을 보니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주인공과 가족의 내적 심리가 이야기 전개와 서사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소설의 원리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이죠. 이거는 그 문학 작품 그 이해력, 거기에 포인트를 뒀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갇힌 방을, 이 책, 이 공간과 장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공간은 그냥 사람이 그냥 있는 곳, 이런 뜻이고, 거기에 있으면서 의미와 소통이 일어나면은 그 공간이 장소가 되는, 공간은 스페이스고 장소는 플레이스고, 그래서 이 고립된 공간과 소통 있는 장소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이런 확장성, 창의성이 돋보였고, 또 변신한 이런 주인공의 열망과 자기 성찰을 5일분에 본류로 변해가지고 방에 갇혀가 있는 이 5일분을 그때 자기 심리를 일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기서 아주 탁월한 문장력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우수성,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이 책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의대 가는 애들은 뭐 간호대나 뭐 의대나 약대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이 아주 뭐 대표적으로 읽는 책이 칼라니티의 이런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이 책. 여기도 주제탐구 독서 국어 시간에 성취 기준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생명과학 시간에 연결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나중에 이게 환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의사가 환자 입장이 되어 보는 이런 상황이 설정된 거하고, 그다음 이분이 그 영문학자인데 나중에 대학원에서 그 의학전문대학원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그러니까 영문학과 이런 의학의 결합,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인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 이 사람의 삶, 이것을 연결시키는 아주 다면적인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사람은, 의사는 과학자가 아니고 거기 서성사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이런, 가장 인문학적인 자연과학이 의학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딱 맞는 책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이 학생이 쓴 것도 그렇죠. 질병을 단순히 치료 대상만이 아니라 이 삶의 과정 속 현상으로, 그러니까 질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암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치료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낳는, 그 속에서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런 사고를, 접근을, 관점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런 책들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게
이것도 거기도 이기적 유전자하고 생명의 음악이라는 거, 이게 자연과학의 생명과학에서도 있는 성취 기준, 이거는 항상성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인문학과 윤리 여기는 인간의 그 몸, 심신, 통합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성취 기준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기도 하고 윤리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그냥 이기적 유전자와 이 생명의 음악 이 두 책을 생명 현상을 해명하는 이런 분자 생물학과 시스템 생물학 하나 이렇게 그 유전자로 이렇게 미세하게 나눠서 보는 이 어떤 생명관 이거하고 미세하게 나누지 말고 전체를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시스템 생물학 이 두 가지 그 입장, 이걸 이게 차이가 어떤 면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갖게 돼야 할 것이고 하는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 과학적인 사고하고 이 통합적인 관점의 어떤 보완이라 그래서 상호 보완, 이걸 핵심 키워드로 이 학생은 독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대입의 면접에서 이 독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이 이제 그 대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부에 이 독서가 세특이든 창체든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질문을 아주 해보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읽은 이런 내용을 애가 정말 이해를 해서 이거 기록이 된 건지 그 진정성 부분을 또 따져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독서로 기록을 한 그 책들은 면접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면접장에 가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 학생이 사회과학대학에 지원한 아이인데 이 앵무새 죽이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우리 인류 사회가 읽은 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내용. 학생부 이런 내용이 있군요. 소설 앵무새 주기를 읽고 발표를 통해서 인간의 공감 역량이 단순히 감정적 동조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에 표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진정성을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피고인 참 안 됐다 이렇게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내 자신과 다르게 보이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우선 고정관념을 깨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공감이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을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적 단계를 넘어 무엇이 옳은지 먼저 다른 사람의 공감하는 자질부터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게 행동이 없이 공감을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실천력을 보여줘야 진정한 공감 영역이라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앵무새 죽이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 흑인을 바라보는 백인들의 그 시각이 참 안 됐다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 배심원들의 판단은 결국은 그 흑인을 거의 정서적으로는 무죄라고 알면서도 그냥 유죄를 판정을 하는 이런 상당히 재미나고 유익한 주제이군요. 작품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우선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부터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흑인 피고인이나 또 이웃집 남성 모두 피부색이나 소문만을 근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모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법정에서 흑인 피고인의 무죄가 거의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배심원들이 유죄를 최종 판정하는 장면에서 정서적 의미보다는 정의로운 행동이 공감의 본질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내용을 통해 공감 역량, 정서적 동의, 정의로운 행동 이런 공식을 제시해서 보았다 하는 이런. 네, 그렇군요. 이 책을 언제 어떤 계기를 읽었나요? 공감, 반편견, 정의로운 등에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 스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번 읽고 고1 통합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며 다시 읽었습니다. 이런 이제 답변.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아주 이 민족관 질문에 대한 좋은 이런 답변 사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지원자의 이 책에 대한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또
이 공동체 역량 이런 항목 평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학생은 이 사회과학대학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진로 역량 항목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한번 전체적인 뭐 분위기라 그럴까요, 또 뭐 감이라 그럴까, 이런 걸 한번 형성해 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맺겠습니다. 이 학업 진로 탐색 효과적인 이런 독서 활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우선 학생들은 이게 책을 읽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게 진로의 독서인지 아니면 교과 학업에 관한 것인지 또 그냥 뭐 편안한 휴식을 위한 독서인지 이런 걸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 목차, 서문에서 전체 내용을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게 사실 독서 역량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미리 그런 목차나 이것만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질문을 만들고 책을 읽어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읽은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전략적인 독서. 뭐 시간도 없는데 그 두꺼운 책을 전체를 다 읽는 거는 또 이게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꼼꼼하게 읽고 어떤 부분은 건너뛰면서 읽고 이런 전략적인 독서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그 큰 내용은 이 관련 책을 이어서 읽는, 이걸 이제 흔히 꼬리물기 독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큰 방향성이 있는 것을 장치의 진로에서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관한 좀 세부적인 것들이 교과 세특에 한두 군데 또 같은 맥락에서 서로 연결성 있게끔 등장을 하고 이러면은 이런 게 일종의 꼬리물기 독서. 꼬리물기 독서를 하면은 다들 누구나 봐도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읽은 책은 이 정해진 장소에 일정 기간 보관. 읽었다고 끝 이게 아니고 특정 장소에 보관을 하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게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진정한 독서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시작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되새겨보고 관심이 아직도 꿈틀꿈틀하고 있고 할 때가 진정한 독서이다 하는 이런 뜻이고요. 또 여섯 번째는 관심이 가는 내용은 반드시 메모를 해두는. 그리고 이제 책에 처음에는 메모를 해뒀다가 그걸 별도 기록을 하고 파일로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저는 이런 걸 참 철저하게 해왔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그걸 처음에는 메모를 해놨다가 꼭 컴퓨터에 파일로 정리를 하고 그걸 폴더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두고 되니까, 뭐 저희들은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나중에 그런 걸 논문을 쓸 때 큰 도움이 되었는.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읽은 책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걸 적절하게 맥락화를 시켜가지고 맥락화 노트를 작성을 해두면은 나중에 세특 기록이라든지 또 대학에서 이런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까지 하고요. 나중에 혹시 뭐 독서에 관해서 또 이렇게 서로 질문이라든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